그러면 우물 형태의 자산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노후에 부부 두 사람이 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 것 같느냐는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정도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한 5년 전에는 한 250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요즘은 한 300 정도를 거의 대부분 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거. 이거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올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전국에서 두 사람 적정하게 생활하는, 럭셔리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생활하는데 한 달에 267만 원 정도, 혼자 사시는 분은 한 16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서울에서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319만 원 정도, 혼자 사시는 분은 한 19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우물의 깊이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지 않을까. 물론 뭐 더 럭셔리하게 사실 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우물을 파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적정한 크기의 자산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 우물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 건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집에 가서서나 아니면 앞에 계시면 빈 종이를 하나 딱 꺼내 놓으신 다음에 줄을 하나 쫙 그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일을 할까? 여기서 은퇴라는 개념은요, 주된 소득이 끊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사소하게 버는 돈들은 있겠지만 내가 주된 직장 활동이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를 이제 은퇴라고 놓고요. 그게 뭐 60이 될 수도 있고 65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배우자는 몇 살까지 살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적정한 생활비 규모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얼마나 필요할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이렇게 저렇게 배우자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를 있으면 좀 부족하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한 4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만들어 놓고 이 400만 원 크기를 채워가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먼저 죽든 배우자가 먼저 죽든 혼자 살 때는 조금 줄어들 거니까 그걸 부민을 이렇게 줄여놓고 갑니다. 그럼 지금 제가 숙제해야 될 건 뭐냐면, 이 400만 원 정도 되는 이 사각형을 어떻게 메꿔 나갈 거냐라는 것들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저랑 저희 배우자가 받는 공적연금 수령 기간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연금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본인하고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들을 일일이 다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도 그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 조회를 해봤더니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서 딱 조회를 해봤더니 저는 65세부터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필요한 돈은 4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150만 원을 빼면 한 250만 원 정도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은퇴 후에 뭐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250만 원을 매번 꾸준히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를 한번 딱 찾아봤어요. 저희 와이프는 어떨까? 저희 와이프 전업주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적연금이 없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10년 전부터 저희 와이프한테 너도 너의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막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임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험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조금 보험료를 증액하자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한 2배 정도 높여놨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조회를 해봤더니요, 저희 와이프는 한 달에 65세부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합칩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는 저는 공적연금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 정도는 저걸로 이렇게 메꾸면 이제 반은 맞춘 거죠. 나머지 반이 문제입니다. 200만 원, 이것도 3, 40년 꾸준히 하려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금융자산으로 200만 원을 만들어 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큰아들, 아들, 딸 결혼할 때 뭐 조금씩 떼주고 나서 크기를 조금 줄여서 부부 두 사람이 살 정도의 크기로 줄인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을 하면, 주택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저 연금을 신청하면 한 65세 넘어가서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많으면 200만 원까지는 진짜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400만 원 필요한데 사람이 저거 가지고 400만 원을 다 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요,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따라서 올라가요.
근데 주택연금은요, 가입할 당시에 집값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딱 결정되면 그 금액은 그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봐서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연금 가지고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으로 맞춰보면 한 400만 원 정도를 맞춰낼 수 있겠는데 뒤쪽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뒤에서 좀 꺼내 쓸 수 있는 자금들을 개별적으로 개인연금이나 이런 자산들로 조금 준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주된 생활, 연금으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은 그 400만 원 소득들을 맞추는 방법들 저렇게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에 400만 원 만들어내려면 어떡하지? 생짜배기로 없는 데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부터 점검을 해서 뭘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식으로 점검을 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걸 1단계 하고 나서 그랬더니 좀 괜찮나 싶었더니 고민이 또 있어요. 뭐 고민이냐 그러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온대요. 근데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60세 전후의 직장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득 공백이 작게는 5년? 뭐 그 전에 떠난다 그러면 한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이 있을 텐데 이 소득 공백은 뭘로 메울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럼 저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있잖아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은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만약에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한 30% 정도 절감하면서 수령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면 퇴직하고 나서 55세가 넘어가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소득 공백을 메우는데 퇴직급여를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넣고 수령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메우시는 게 1번 가장 좋은 방법 같고요. 만약에 저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미 중간정산에서 찾았어가지고 남은 게 별로 없다. 그러신 분들 같으면 다른 금융자산을 통해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국민연금을 당겨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 같은 경우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는 최장 5년 정도를 당겨서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65세부터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당기면 60세부터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국민연금공단이 그냥 자선사업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거기에 대한 디메리트를 좀 줄 겁니다. 어떻게 주냐 그러면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6%포인트씩 감액을 해요. 그럼 5년을 당기면은 한 3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제가 원래 65세부터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부터 수령한다 그러면 30%를 줄이면 한 10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당겨받는 게 좋냐 제때 받는 게 좋냐 질문을 항상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반대로 또 물어봅니다. 몇 살까지 살다 죽을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명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을 해보면 70대 중반만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명이. 일찍 받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저렇게 조기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들을 일본 사람들은 손해연금이라고 봐요. 손해를 본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때 수령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처음 없을 때는 저것도 고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대안으로는 가지고 있자라는 것들 보고요. 두 번째, 저거 싫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주택연금을 좀 빨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요,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연장자가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받는 게 좋냐 늦게 받는 게 좋냐라고 하면 빨리 받으면 이 주택연금은 말은 연금으로 돼 있지만 실질은 보면은 대출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할부 대출이거든요. 연금 형태로 이렇게 받았던 자금들을 본인하고 배우자가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일찍 받으면 뭐가 많이 늘어나냐 그러면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받는 것들은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부담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자산들을 먼저 활용을 하고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적정한 시기에 제때 받는 것들이 훨씬 더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죠.
부부 두 사람이 우리가 매일 노후 준비할 때 하는 말이 한날 한시에 죽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날 한시에 부부가 죽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이외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누가 먼저 한 사람이 가고 남은 사람들이 혼자 살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살아갈 돈이 충분한지,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내가 살아갈 만큼 자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점검을 해야 될 일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안 넘어가네요. 어떻게 된 건지. 만약에 저희 와이프, 제가 먼저 죽었다. 그럼 저희 와이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가입자, 저 같은 사람이 먼저 죽으면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그 노령연금 받는 금액의 60% 정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이제 20년 넘어간 사람들은 자기 받는 금액의 60%가 유족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걸 유족연금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150만 원 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60%면은 한 9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90만 원을 유족이 받아가는데, 유족 중에 1순위자는 누구냐 그러면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1순위 유족연금 수급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의 자녀, 그 없으면 60세 이상의 부모,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일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그 연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자, 제가 죽으면 유족연금으로 9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이 또 50만 원 있잖아요. 참 좋으면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대한민국 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국민연금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유족연금하고 노령연금이 중복해서 겹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하게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90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자기 거 50만 원 안 나오고요.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걸 받겠다라고 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 그러니까 90만 원의 30%면 한 2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27만 원을 자기 연금에 얹어서 받아요. 그럼 50만 원 더하기 27만 원 하면 77만 원 정도 되죠. 그럼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합니다. 77만 원을 받을 거냐, 90만 원을 받을 거냐. 바보가 아니면 90만 원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확정된 금액, 일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제 9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거예요. 주택연금은 본인하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단, 주택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딱 죽는 순간에 법적으로 상속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집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 그러면, 제가 유언서 같은 거 하나도 안 써놨다 그러면 집의 소유권은 법정 상속인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럼 저희 상속인은 누구냐 그러면 저희 배우자도 되지만 저희 아들, 딸도 그 집의 소유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3.5분의 1.5는 저희 배우자가 가져가고요, 3.5분의 1은 저희 아들이 가져가고 3.5분의 1은 저희 딸이 가져갈 겁니다. 소유자가 3명이 돼버립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주관하는 공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배우자분은 저희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자, 6개월 이내에 이거 소유관계를 좀 정리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 명의로? 본인 명의로 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다 소유권을 포기를 해줘야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어요. 뭐 저희 아들, 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몇 년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사유를 좀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자녀의 부모는 아닌 경우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재혼이나 이런 관계들로 해서 그런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여하튼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보면, 국민연금에서 90만 원, 주택연금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저희 와이프는 한 290만 원 정도의 캐시플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뭐가 있나 점검해 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외벌이를 하니까 고민이 돼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종신보험을 조금씩 가입을 해놨어요. 제가 죽으면 한 3억 5천 정도의 보험금이 나와요. 그럼 그 돈 누가 받아가냐? 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으면 죽으면 수익자가 받아가게끔 되겠죠. 근데 수익자 지정을 저는 안 해놨거든요. 수익자 지정을 안 하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아들, 딸, 저희 배우자가 나눠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럼 3억 5천이니까 아들 1억, 딸 1억, 배우자가 1억 5천 정도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일시금 한 1억 5천과 캐시플로로 한 90만 원, 200만이니까 29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저희 와이프가 먼저 죽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와이프 아까 전에 국민연금으로 5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50만 원의 60%가 유족연금으로 나올까? 5, 6, 3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제게 150만 원이었으니까 저는 이 와이프의 유족연금을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포기하니까 그 금액의 30%만 9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제 거 150만 원에 9만 원 더해서 159만 원의 연금을 저는 받게 될 겁니다. 주택은 제 소유라고 치면 200만 원을 그대로 받으니까 저는 359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는 종신보험 같은 거를 들지 않았으니까 목돈은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을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 그러면 본인하고 배우자가 이걸 딱 놓고 한번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뭘로 메꿀 건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노후자산관리에서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요. 저 비어있는 데를 찾아내고 그걸 뭘로 메꿀 거냐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수익 내는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그죠.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